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교류가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일본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같은 여러 나라들하고 조약이 맺어지면서 교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교류를 주도를 했었던, 외국하고의 개화를 주도를 했었던 이런 파를 일컬어서 개화파라고 하죠. 개화파.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이 통상 개화론을 처음 주장을 했었고, 이 사람들의 제자였던 김옥균, 박영효 같은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파라고, 다른 나라와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양의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죠. 서양의 물건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화파가 이런 높은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을 하자.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국민국가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대적인 국민국가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하고의 이런저런 교류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 오늘은 이 정책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화 정책을 총괄했었던 기관인, 관청인,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알아야 됩니다.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청을 설치합니다. 통리기무화문. 원래 조선은 의정부가 있고 여기 육조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이거 이외에 별도의 관청으로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건설을 해서 개혁 추진 업무를 관장시키게 하죠. 그래서 요 밑에 12개의 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12사. 그래서 서남사는 배와 관련된 외국의 배를 들여오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군물사는 외국의 군사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을 들여오는 역할을 했었던 그런 12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개화파들, 아까 봤었던 김옥균, 박영효 등등의 개화파들을 등용을 해서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개화파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있었는지 잠깐 봅시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개화파 인물인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인물이죠.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김옥균.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옥균. 여기 나오는 김옥균입니다. 그 다음에 박경효. 중요하긴 한데, 딱, 무슨 파 느낌이 나요, 이 사람?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여기 있는 개화파들은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서양 문물에 가깝게 근접했었던 일본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성향, 친일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박영효, 김옥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서광범입니다. 서광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친일파거나 혹은 친미파적인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나중에 악질 친일파가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악질 친일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광범. 서광범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발을 처음 했나? 아니야. 양복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입고서 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광범. 그 다음에 민영익. 이 사람은 약간 얼굴이 귀요미상인데, 민씨입니다. 민씨. 민영익인데, 민씨 당시 명성황후의 조카였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조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좀 강력했었습니다. 왕비의 조카였었기 때문에. 민영익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민영익. 그리고 육일준, 우리나라 유학 1호입니다. 미국 유학 1호. 미국을 처음으로 유학했었던 육일준. 보빙사로 미국에 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서 유학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유학 1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개화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자세하게 밑에서 볼 겁니다. 일단은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 굉장히 아편 전쟁 같은 다른 나라, 중국이 털리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식 군대인
서양 무기로 이제 무장을 했던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당시 우리는 아직은 미국에 있었던 부대를 미국인들을 직접 초빙하고 하지는 못하고 당시 서양 무기를 이제 아시아에서 많이 쓰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을 초빙을 해서 별기군의 훈련을 담당시켰었죠. 그리고 당시 조선의 군대가 중앙군대가 5군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를 2형으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요 별기군은 좀 신식 군대로서 맨날 좋은 무기도 받고 월급도 잘 나오고 대우도 잘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래 조선의 부대였던 요 5군형은 2형으로 축소가 된 데다가 월급도 잘 안 나오는 약간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런 신식 군대한테만 잘해주고 90 군대 조선의 원래 군대였던 이 5군형은 차별 대우를 받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5군형이 이 2형을 중심으로 해서 90 군대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반란이 이모군란이 곧 터집니다. 이모군란. 별기군이 81년에 설치됐죠. 그리고 이모군란은 바로 다음 연도였던 82년에 일어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다시. 좀 이따 보겠지만 월급도 제대로 안 줬었어.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어. 정부에서. 그래서 서울에 이제 동대문 같은 데서 막 채소 같은 거 남는 거 팔고 군인들이 막 그러고서 생활을 하는 정도로 열악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이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보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습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갔다 왔었던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단이었었죠. 아까 얘기했었던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 그리고 육일준, 유학생 1호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미국의 문화를 시찰하고 왔었었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 여러 이런저런 사절단을 보냅니다. 어떤 나라에 사절단이 갔었는지 그 사절단의 이름들을 각각 하나씩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일본에 다녀왔던 사절단 대표적인 게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여기 수신사가 떠나는 모습인데 수신사는 옛날에 통신사라는 걸 우리가 일본에 보냈었던 건데 통신사처럼 다시 이제 믿음을 수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수신사라고 하는 외교 사절단을 일본에 2차례 보냅니다. 2차례. 3차례나 보내네. 원래는 이제 2차례 보냈고 나중에 이모곤란 때 우리가 일본 그 교관들을 습격을 하거든요. 90군대가. 일본 교관들을 습격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3차로 수신사를 한번 더 보내는데 당시 일본이 어느 정도로 좀 발전했는지 사진으로 봅시다. 왜 일본이 어떻게 이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당시 이게 일본 모습입니다. 보면은 전기도 들어와 있죠. 전기. 마차 같은 것도 보이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전봇대 보이죠. 전봇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건물도 약간 좀 이제 이런 근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항구에 이제 배도 엄청나게 이제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었죠. 일본들. 그리고 보면은 일본에 여기 철도가 들어와 있죠. 철도가 들어와 있는 이런 발전적인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막 들이고 있었고 우리가 미국까지 직접 가기에는 왔다 갔다 하기에는 되게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보빙사 한번 보내긴 했었지만은 나중에 보내는 것이고 이 수신사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양 문화를 우리가 이제 들여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차에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고 2차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중요하게 좀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유입을 하는데 이 책에서 니네 조선이 이게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조선은 러시아를 막는 게 제일 급하니까는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라고 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조선책략이라는 책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박영효, 그건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에 한번 다시 이제, 몰래 보내는 사절단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데, 조사시찰단에서 일본에, 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게 이걸 보내요. 왜냐면 당시 외국이랑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는, 특히 서양이랑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보수적인 유생층이 이걸 반대하는 운동인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81년도에 여러 번 일어나긴 했었는데,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미국이랑 교류를 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서양놈들이랑 무슨 교류를 하냐라고 해서 개화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몰래, 양반들 몰래 일본의 문화를 다시 한번 시찰을 하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좀 수집하기 위해 일본에다가 사절단을 좀 보냅니다. 요 두 개, 수신사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나라. 당시 이제 청나라도 양무 운동이라고 해서 얘네는 영국 무기, 영국과 프랑스한테 털렸던 아편 전쟁 때 털렸기 때문에 영국이랑 특히 영국 무기를 많이 들여오는 그런 상호약서인데, 이런 영국 무기의 우수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청나라에다 보내는 사절단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 그래서 무기 제조 기술을 거기서 습득하고 오고, 귀국하고 온 다음에 기기창, 말 그대로 무기 공장입니다. 무기 공장. 무기 공장을 설립을 하죠. 무기 공장이라는 걸 설립을 하죠. 이게 기기창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기기창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청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우리나라 사절단을 파견해서 그 나라에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좀 괜찮은 문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서 그걸 들여오는 작업들을 서서히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 서양과 특히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이 당시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서양은 흥선대원군 때 계속 병인양요, 심리양요 등으로 쳐들어왔었고, 일본도 이런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 계속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만 벌였던 서양놈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는 싸가지가 없어, 애들이. 서양놈들이. 서양놈들은 머리도 다 조선 사람들 상투 틀고 다녔죠. 상투 틀고 다니는 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건데, 서양놈들은 상투도 안 틀어서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래서 이런 서양 짐승 같은 놈들이야. 서양놈들은 양반들이 보기엔 짐승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사악하다는 거야. 이런 사악한 걸 배척하자라고 하는 거야. 사악한 걸 배척하자. 그래서 천주교와 서양 문화를 배척하고 위정, 조선의 올바른 문화, 즉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유교적인 전통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모든 것을 배척하는 그런 운동인, 양반들 주도의 운동인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보수적인 유생층이 주도를 했었고, 성리학에 따라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화 국가와 이는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저 서양 놈들은 성리학을 배우지 않은 오랑캐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도도 모르고 임금님에 대한 충성도 모르고 인간적인 그런 싸가지가 바닥인 놈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랑은 교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운동이 맨 처음에 퍼졌었던 것은 처음에 병인양요를 전후한 시기에 서양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계속 쳐들어오니까는 이 위정척사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시기별로 알아야 됩니다. 1860년대,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1860년대에는 일단 서양하고 교류하지 말자는 거야. 통상 반대, 교류하지 말자. 서양 걔들이 당시 우리나라에 야 조선 교류하자라고 하면서 쳐들어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당시 이항로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학한 학문, 이거는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를 당시 서쪽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무리를 잡아서 배계하시고, 이때 그래서 흥선대원군 당시인데 이런 입장에 따라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쟁까지 일으키자는 거예요. 서양놈들 잡기 위해서는 전쟁까지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척화주전론이라고 합니다. 이항로의 척화주전론.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는 거, 전쟁. 그래서 이항로는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었던 이론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서양은 이 당시 흥선대원군이 교류를 아예 안 했었는데,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될랑 말랑 하니까는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랑 말랑 하니까는 또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이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딱 봐도 나는 양반이다, 나는 선비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보이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꼰대 그렇게 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독립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최익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은 비록 일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다. 서양 오랑캐라는 뜻이야. 서양 오랑캐. 스스키도 서양 오랑캐야. 쟤네가 옛날에 일본, 우리나라 이웃 국가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서양 오랑캐야. 쟤네들도 이미 싸가지 없는 서양 놈들의 물건에, 서양 놈들의 문화에, 물들은 놈들이야. 일본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걔네랑 교류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일본과 양놈들은 한 놈들이다. 저 새끼들이랑 같이 교류하면 안 돼. 쟤네들은 성리학도 모르고, 약간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로 취급을 한 거야, 걔네들을. 그래서 개항을 반대합니다, 이때는. 앞에서는 통상 교류 자체를 반대를 한 건데, 이때는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항구가 개방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항구 개방, 항구가 3개가 개방이 되죠. 부산, 원산, 인천. 이거를 반대하는 운동 자체인 개항 반대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강화도 조약도 체결이 돼서 개항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이제 개화 정책이 여러 가지 추진이 되죠. 1880년대에는 이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게 된 운동은 아까 얘기했었던 조선 책략 때문에 미국과의 조미 조약이 추진됐을 때, 이제는 일본하고 교류하는 것도 모자라서 미국하고도 교류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양반들이 열받은 거야. 옛날에 전에 미국도 애들은 우리나라 신미항요 때 쳐들어와가지고 광성보도 초토화시켜놓고 했던 그런 놈들이고, 뭐하러 그런 놈들하고 교류하냐라고 해서 영남, 경상도 지방의 선비들 만여 명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거를 영남만인소라고 합니다. 영남만인소요. 이만손이라고 하는 학자가 중심이 돼서 조선 책략 유포 및 미국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요 사진 뒤에 있는 게 영남만인소인데, 만여 명의 이제 그 학자들이 사인해가지고 우린 반대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셴의 사서론 책자, 이게 바로 조선 책략이죠. 이거 보면은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고 울음이 복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말 그대로 겁나 빡친다는 거야. 이거 보면 열받는다는 거야, 우리 양반들은.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본래 우리가 사이가 특별히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는 나라다. 근데 왜 자꾸 이 조선 책략에서는 러시아를 막으라고 하는 거냐? 알고 보면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저 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쟤네들이랑 교류하면 안 돼. 쟤네는 나쁜 놈들이고, 폐륜적인 나라들이야, 쟤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랑 교류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선, 영남만인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개화 정책도 다 추진이 되죠. 근데 결국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고, 여러 외교 사절단을 보내고, 통리기모함은 별기군 같은 것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잠잠했던, 위정척사 운동이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이 되자 의병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요 위정척사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었던 그런 기득권 양반층이 자신들의 어떤 위치, 그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서양 문물을 반대했던 운동인데, 나중에 이게 독립운동으로 발전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외세 반침략 운동이고, 하지만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위정척사 운동과 같은 반대 운동이 제일 크게 폭발했던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1882년에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특히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인데 우리 99군대한테는 제대로 잘 안 해줬었어. 제대로 잘 안 해줬었고 신식군대한테만 잘해주는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폭발했던 게 이모군란입니다.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모군란 당시 여기 지금 보면은 별기군하고 99군대가 같이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가 99군대고 어디가 신식군대인지 여러분들 딱 보이죠? 옷 차림만 봐도 보이죠? 어떤 옷이 좀 반짝반짝거려도 얘네가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지. 그리고 99군대는 뭔가 좀 애들이 불쌍해 보이지. 이것만 봐도 반짝반짝,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이렇게 군인들 간에 차별이 좀 있었었고 당시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피해를 하층민들도 보고 있었었는데 하층민들의 생활이 왜 악화됐었냐면은 앞에서 강화도 조약 배울 때 부속 조약에서 일본이 양곡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쌀들을 엄청나게 많이 빼간다고 그랬었죠. 내가 물론 합법적으로 빼가는 거긴 했었었는데 내가 좀 교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쌀을 싼값으로 이제 유출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요. 쌀값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했던 게 막 갑자기 10만 원하고 막 100만 원 하고 막 그렇게 쌀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의 생활이 약하다면서 하층 백성들도 불만이 많았었고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 하층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이게 이모군란이지만 사실은 이제 밀란입니다. 밀란. 이제 군인들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층민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반란이 터지게 되죠. 결정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인들한테 월급을 안 줬었어. 13개월치 월급을, 그러니까 1년 넘게 월급을 안 줬어. 1년 넘게 월급을 안 줬는데 어느 날 관청에서 야 군인들, 내 99군인들 월급 준대 라고 해가지고 모여 해서 갔는데 당시 월급을 이제 쌀로 줬었었죠. 이제 농업시대였었다 보니까 아직은 쌀을 이제 받아가지고 쌀을 딱 뜯어봤는데 여기 안에 모래랑 쌀 껍데기 같은 거를 중간에다 껴넣어가지고 이걸 부피만 속여서 월급을 준 거야. 이 군인들이 1년 넘게 월급을 못 받았는데 오랜만에 받은 월급을 열어보니까 월급이 거지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99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층민들이 가세를 해서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 관리들, 정부,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당시 습격하는 장소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이모군란의 최초 발발 지역인 선해청, 여기서 쌀을 받았었어. 근데 쌀 까보니까는 모래가 섞여 있는 거야. 모래랑 이제 쌀 껍데기. 그래서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이 월급을 나눠줬던 관청 창고지기, 관청 하급 관리를 군인들이니까 과격할 거 아니야. 거기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혀.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혀. 그리고서 당시 이 군인들의 월급을 총 담당했었던 민겸호라고 하는 선해청 당상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민겸호가 안 나와. 민겸호가 없어. 그래가지고 민겸호의 집을 막 흔들어가지고 부셔버려. 당시 나무집, 기와집이니까는 군인들이 얼마나 이 기와집이라도 부시기 어려워 이거. 기와집 봐봐. 기와집이라고 해도 요거를 갑자기 부셔버리기가 어려운 건데 조선왕조실록에 당시 뭐라고 표현되었냐면은 열받은 군인들이 요 민겸호의 집을 막 흔들어가지고 순식간에 평지로 만들어봤더니 이 집을 평지로. 조선왕조실록 당시 내용을 읽어보면은 되게 무섭게 표현해놔서 순식간에 집이 평지가 됐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 순식간에 집이 평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민겸호의 집을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었던 게 명성황후 집안이었었던 민씨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겸호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민겸호의 집을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결국 민겸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사건이 커지죠. 그러니까 왕비 집안의 사람을 죽인 거야. 민겸호를.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며느리였던 명성황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개화를
외국이랑 교류를 안 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은 교류를 안 했었는데, 며느리인 명성황후가 계속 교류를 하고 하니까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죠. 저희가 민씨 집안 사람 죽였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 모든 개화 정책 추진하는 거를 흥선대원군은 이제 옛날에 외국이랑 교류를 안 했으니까 다시 좀 대원군께서 정치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서 결국은 창덕군까지 습격을 합니다. 명성황후 죽여버리려고 창덕군을 습격을 했는데 명성황후는 이미 도망갑니다. 충주로 피신한다고 나오죠. 명성황후는 못 찾고 여기 동별령으로 가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별기군의 훈련 장소를 습격을 합니다. 별기군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일본인 교관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더 들떠가지고 이제 여기 가서 일본 공사관, 일본 외교관 건물도 습격을 해버려요. 이 모든 게 강화도 조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여기 보면은 정부고관, 일본 공사관, 궁궐 등을 습격을 합니다.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공격을 했었고, 흥선대원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정치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결국 너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일단 흥선대원군을 다시 흥선대원군, 자기 아빠인 흥선대원군한테 권력을 다시 넘겨줍니다. 아버지가 대신 좀 이 상황을 좀 진압해 주세요 라고 하고 모든 개화 정책이 중단됩니다. 통미기무함은 폐지되고 별기군도 폐지됩니다. 그리고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그 사이에 이 군인들을 진압하지를 못했었어, 자신들이. 군인들이 너무 이제, 군인들을 진압해야 원래 원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요 사태를 진압을 하고 여기 흥선대원군까지 납치해 갑니다. 흥선대원군이 군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갑니다. 납치를 해서 청나라로 데려가죠. 청나라를 데려가고 결국 명성황후가 돌아와서 다시 재집권을 해서 친청 정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이제 친청파라고 보면 됩니다. 친청파.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갔었고 친청파를 수립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청나라의 영향력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군인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뻔하고 잘못했으면 왕비도 죽고 왕도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이때. 그랬었는데 청나라가 이걸 진압해줬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졌었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일단 제일 중요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이 이후로도 군대를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 청나라 군대를 주둔시키고서 계속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간섭을 했었냐면은 당시 청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놈이 왕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대원군을 다시 보낼 수도 있다 조선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을 약간 위협하고 조종하는 당시 좀 젊은 왕이었던 고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그런 간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나라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조선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불리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길죠? 엄청 길죠? 이건 그냥 조청, 무역, 장정이라고만 암기를 하길 바랍니다. 조청, 무역, 장정. 이란 걸 체결을 해서, 이게 이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한 이제 무역과 관련된 조약입니다. 조약. 강화도 조약이랑 비슷해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을 합니다. 속국. 조선을 완전히 속국으로 명문화 시켜놔요. 명문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지 통상권. 그 이전에 강화도 조약에서는 인천, 부산, 원산 그 계양장 밖에 백리 이내를 벗어나질 못했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막 인천으로 몰려와서 장사를 해도 인천 밖으로 벗어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육지에 있는 괜찮은 물건을 구하려면은 조선 상인들한테 돈을 주고서 웃돈을 얹어주고서 이제 거래를 했어야 됐는데 내지 통상권, 그러니까 육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교류를 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하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이 필요 없는 거야.
청나라 상인들은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의 물건들이랑. 근데 이 내지 통상권이 청나라 애들한테만 허용되지 않겠죠. 앞에서 봤었지만은 우리가 미국하고 조미 조약을 맺을 때 다른 나라한테 혜택을 똑같이 대우해달라, 최고 혜택을 똑같이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있죠. 최혜국 대우. 똑같이 대우해달라. 청나라가 내지 통상권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야, 우리 최혜국 대우 해줘라고 해서 똑같이 다 적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상인, 영국 상인, 프랑스 상인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이제 육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상인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내지 통상권. 이거 중요합니다. 조청, 무역장정. 그 다음에 마건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밀렌드로프라고 하는 고문. 우리나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위한 고문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가 이제 마건상, 중국말로 마쨘창이라고 합니다. 마쨘창. 얘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고문으로 오는데 고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도와주겠다고 오는 건데 이 새끼 와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리고 멜란드로프에는 독일 놈인데 친청 독일인이야. 친청 독일인이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옵니다. 외교 고문. 와서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우리나라 월급 받고 활동을 했었어. 근데 이건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조선 이제 그 관복을 입고 있죠. 이 새끼가 우리나라 월급 받으면서 조선 외교 고문으로 활동을 하던 놈이었는데 친청 독일인이다 보니까는 조선의 외교를 청나라에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고문 정책을 외교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그리고 민씨 일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었다. 그리고 얘는 와가지고 돈을 지 맘대로 막 찍어냈었어. 당시 이 돈을 당오전이라고 합니다. 상평통부의 5배 되는 그런 돈을 막 찍어내니까 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겠죠. 그래서 이런 청나라의 간섭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시 경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자 다음 시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너무 청나라가 깝치니까는 얘네들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반란. 그 다음에 요 이모군란 와중에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별기군이 습격당했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하는 의미에서 재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인천에서 체결이 됩니다. 우리가 배상금 지불하고 공사관을 습격했던 우리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관의 경호를 위한 경비병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일본 군대가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경비병 명목으로 해서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 수백 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 얘네는 둘 다 우리나라를 먹고 싶어 했었던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 둘의 전쟁이 불가피해져. 그래서 나중에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고 밑에 자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했었죠. 일본의 수신사 제이켜는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입니다. 위정척사운동은 화이론적 세계관, 오랑캐와 문명화된 중화 문명을 구분했었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나라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졌었죠. 그리고 위정척사운동은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됐었고 그리고 통일기무화문이 개화정책 총괄기관이고 영남 유생들은 영남 만인서를 올렸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을 했었고 무역장정에는 청에 우리가 속국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